행사를 빛내주기 위해서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과 그리고 용인 불교 문화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관내의 불교 산업협회 스님들과 불교 신도의 임원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7월 14일 승장 김윤호와 초인성 항쟁이라는 주제로 제1차 학술 토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제1차 학술 토론회에서 도출된 김윤호 승장의 미민정신과 호국불교 정신 계승 방향을 마련하고자 제2차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이신 김상수 의원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용인시의회 의원이신 이건영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인조육성재단 이사장이신 주상봉 이사장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문화원장이신 조길생 원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토론자로 되어 있는 용인시민신문대표 우상표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용인시 회장이신 박숙현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독립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이신 유성희 이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용인시 불교 사업연합회 회장이신 동도사의 동원스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용인시 사업연합회 전 회장이신 본자스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용인시 사업연합회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보덕간암사의 다혜스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용덕사의 탐묵스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장사의 성적스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장사의 송정스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김윤호 승장의 호국정신을 재조명하는 제2차 학술 토론을 개최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사단법인 용인불교 전통문화 보존에서는 용인불교의 전통과 호국불교의 정신을 응집시키고 김윤호 승장의 구국항공정신을 계승하여 100만 시민은 물론 국민이 호국정신을 본받고 나라 사랑의 현장 기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승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로 오늘의 학술 토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려 고종 19년 몽골 제2차 침입을 당하여 강산이 유린되고 백성들은 오육이 되고 찬란한 고려 문화가 분당질 당할 때 운연히 이를 무적 강병과 맞서 적군을 물리친 김윤호 승장의 호국 불교 정신을 배우고 익혀서 우리 용인의 불자들이 이를 본받아 새로운 호국 불교 정신을 가다듬어 나아가는 이정표를 세우고자 하는 데 있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뜻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초인성 승첩은 세계 전사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자랑스럽고 위대한 호국 불교 정신의 산 역사이기에 우리 불자들이 이에 정신을 계승하고 지켜나가야 할 필연적인 사명이 주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고 미루겠습니까? 바로 우리 용인 불자와 신도들이 앞장서서 그 정신을 이어받고 계승해 나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이며 우리 불교가 해야 할 생부가 될 것입니다. 무쪼록 오늘 이 토론회가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향후 우리 불자들이 생각하고 나가야 할 새로운 호국 불교 이념의 지평을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정말 진정하게 모든 사람들한테 잘 인지되어서 앞으로 우리 김윤호 승장께서 이룩하신 업적을 앞으로 후대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또 많은 애를 써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이고요. 우리 불교는 항상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뚝 서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이 흐르면 그걸 잊고 망각하고 살아왔어요. 지금도 호시탐탐 한쪽에서는 핵이라는 그 거대한 물체를 들고 우리들을 겁을 주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 자세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 하고 한번 다시 재조명하셨으면 그런 바람도 있고요. 우리 김윤우 총장께서 이룩하신 역사적인 거룩한 업적들을 정말 이렇게 토론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세세생생토록 그 후대에게 알려서 정말 용인의 자랑, 용인의 거룩한 큰 인물로 만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10분한테만 얘기하면 더 파장이 커질 것이고 100분한테 이걸 전달하면 더 커질 것입니다. 부디 우리 그 김윤우 성장님의 그 위민정신이 또 호국불교가 우리 용인 사회에 퍼져서 개인주의로 팽배한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국민들한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학술 토론회 자장으로 주관하실 수원대학교 역사학과 교수이며 전 용인시사 및 향토문화재 학예사로 역임하신 양정석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오늘 토론에 발제해 주실 분은 경기도 박물관에서 용인 향토문화 발전에 노력하신 경기문화재단의 김성한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지정 토론자로서는 용인문화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 용인전승문화연구원 원장이신 이인영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여성 실학자로서 태교 신교를 집필하신 이사주당 기념사업회 회장과 용인시가 태교도시로 발전되기까지 태교 심기에 대한 초석을 마련하신 용인신문사 박숙현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용인시민신문 대표이고 용인시 향토문화 발전과 전성보존에 노력하시는 우상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김성한 박사님께서 김윤우 승장의 위민정신과 호국불교정신 계승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1232년 처인성의 그 전투에서의 승척과 이제 김윤후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231년, 1232년 처인성 승척이 1232년인데요. 다 아시다시피 그 31년과 32년에 그 살리타이가 고려를 침구를 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그 정황으로 고려를 침구를 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사실 처인이 그 맨 처음에 이제 부곡이었다가 현으로 이제 처인성 전투를 그 인정을 받아서 이제 현으로 승격이 되는데 사실 그 부곡 거기에 있었던 군창인 처인창, 처인성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그 아우러져서 그 이해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김윤우 스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백현원 승려에서 이제 처인성에서의 전투로 이제 승장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고려사에 내지는 고려시대 기록에 보면 승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없습니다.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승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많았는데 그것이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론 그 당대의 역사적인 사실 개념
용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현대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하는 데 강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 승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현원 승려에서 저인성 승장으로서의 어떤 면모 모습, 이 부분은 천성 전투와 관련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인 부곡이 처인현으로 그 승격이 되고 김일영 스님이 그 승장으로 처인성에서 승장으로 그리고 이후에 충주성에서의 무장으로 그리고 그 조선시대에 와서는 그 처인성의 무공이 그 의병의 하나의 모태로서 이해되는 그런 모습까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의 확대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몽고의 침입과 100년에 걸친 원나라 식민지 상태는 고려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임시전란의 강도에서 개경으로의 환도는 1170년 이후 100여 년에 걸친 비정상적인 무신집정의 정치 상황을 국왕 중심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원나라의 부마가 된 원종 이후 공민왕의 반원 정책이 실시되는 1350년대까지 또 다른 100여 년은 그 상대가 원나라로 바뀌었을 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고려 국왕은 원황실의 모계를 통한 혈연관계로 맺어져 권력의 원천은 원황실로 넘어갔습니다. 태조 이래 황제국 체제는 붕괴되었고 국왕의 직위와 폐해는 원나라의 관여로 결정되었습니다. 원나라의 문화는 고려가 쫓아야 할 세계 선진 문명 자체로 이어되었고 몽고 풍의 문화는 고려에 들어와 이후 우리 문화에 깊숙하게 스며들었습니다. 한 문장 건너뛰겠습니다. 몽고의 침입에 대응하여 당연히 많은 전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전쟁의 국면을 바꿀 수 있는 승첩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전쟁 초반에 거듭된 흉년과 연병의 창궐 이런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던 정부에 대항하며 거처를 떠돌며 도적으로 바뀌어 생계를 유지하던 농민, 노비들은 몽고군과의 전투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몽고의 1차 침입이 있었던 1231년 9월 하순 파주의 마산 추적들은 황해도 황주 동선역 전투에 참여해 전투 국면을 승리로 전환시켰습니다. 고려 조정에서는 부족한 군사력을 초적들에게 크게 의지했습니다. 당시 무인 집정자였던 최우는 정병 5,000명을 동선역 전투에 파견해서 그 전투를 돕겠다는 마산 초적의 우두머리를 특별히 대우했고 최우는 관악산 초적을 회유하여 우두머리 5명과 정예 50명을 우군에 편입시켰습니다. 또 광주성 주민들은 1231년, 1232년의 전투에서 몽고군이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자 굳게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1232년 무인집정자 최우가 정권 유지에 급급해 도읍 개경을 벌이고 강화로 천도하자 민심이 이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대의 하위 관리였던 이통이라고 하는 사람은 경기의 초적과 개성도성의 노비를 모아 반란을 일으켜 세 개의 군대를 조직하고 여러 사찰의 승려들과 연합전선을 폈습니다. 그들은 고려 조정과 몽고군이라고 하는 이중일 적에게 자신의 삶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처인성에서도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몽고군의 1차, 2차 고려 내륙의 침입 경로가 개경, 남경, 광주, 충주, 청주로 이어지는 것이었음을 염두에 두고 군창으로서 처인창의 존재, 김윤우가 속해 있던
백현원의 승도 집단의 천성 전투 참여 가능성, 처인성 승첩으로 결과된 처인 부곡의 처인형 승격 시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처인성 전투와 관련한 연구에서는 처인성에 대한 고고학적 접근, 이곳에서의 전투 상황, 몽고병에 맞선 부국민의 항전, 그 결과인 처인현으로의 승격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활약한 인물로 유일하게 실명이 거론된 김윤효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료의 한계로 고려사 자료의 단편적인 기록을 확대 해석한 것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효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처인성 승첩을 검토하려는 저 역시 이런 한계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 점은 오늘 말씀드리는 전체적인 글의 상황에서의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1231년, 1232년 그 살리타이의 고려 친구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장황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것을 다 읽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 것 같고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거는 살리타이는 1231년, 32년 고려에 침입을 해오면서 이 고려 침입이 몽고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침입은 몽고의 입장에서는 이 동아시아를 정복하는 정복 전쟁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금나라를 정벌하려는 과정 중에 고려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리타이가 고려로 침입할 때의 정식적인 공식적인 직함은 총군입니다.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몽고 황제의 전권을 받아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칭 살리타이는 권황제라고 불렸습니다. 거기서 권자는 임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황제의 권한을 받은 총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권력은 정말 막강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살리타이가 이때 여러 명의 장수를 같이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는 여러 명의 살리타이의 부인, 아들들이 함께 고려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차 침국 때는 대략적으로 개경, 남경, 충주, 청주를 거쳐서 고려를 도륙을 하게 되는데 1차 침입 때 그 경로의 침구를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은 살리타이의 아들입니다. 1231년에. 그 1232년에는 전해의 아들이 거쳐갔던 그 경로를 그대로 살리타이가 직접 원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배경들을 조금 아시면은 조금 우리가 처인성 전투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인부곡, 처인창, 처인성 전투 이런 부분들입니다. 수지에 속한 처인부곡은 1018년 이전에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1018년은 고려의 행정 체제가 전체적으로 지방행정 제도가 전체적으로 정비되는 때입니다. 그 고려사 기록을 보면은 인종 때 예부상서인 정문이 외조부가 최씨인데 그 최씨가 처인부곡 출신이어서
정문이 간관에 등용되지 못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부곡이라고 하는 것이 뭐 천민집단 그렇게 이야기들을 좀 그전에는 했는데 사실은 천민집단이기보다는 일반 행정군연에 포함되지 못한 그거보다는 조금 그 위계가 아래인 그런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직에 등용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좀 차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고군은 1232년 8월 재차 고려를 휩쓸었습니다. 그들이 고려 내륙 침군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개경, 안양산성, 광주, 충주, 청주로 이어지는 경로였을 것입니다. 1차 침구 때 안북 도호부에 머물며 자신을 대신하여 아들을 출정시켰던 살리타이는 이번에 자신이 직접 대군을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10월에 본격적으로 남하하여 개경과 안양산성을 거쳐 11월에 광주성, 남한산성에 이르러 한 달 이상을 그 성을 수십 겹으로 에워싸고 공성전을 펼쳤습니다. 이때 광주 부사는 이세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세화가 이끄는 광주민들은 몽고군의 공격에 파괴된 성벽을 수리하고 기묘한 그 임기응변으로 그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광주성은 남쪽 지방으로 가는 전략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 전투는 2차 전쟁의 판도를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살리타이는 패전했습니다. 그래서 패전을 맛본 살리타이는 광주성을 포기하고 충주로 내려가기 위해서 남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많은 희생을 겪고도 공략에 실패한 광주성 바깥에서 이때는 11월이면 굉장히 그 추운 겨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그 어떤 군수도 보호받지 못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겨울을 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광주성에서 충주로 이동 중에 몽고군은 용구현을 거쳐 처인부곡이 있는 처인성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곳에는 군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인성은 이제 흙으로 쌓았는데 뭐 군창이 있다라고 하는 동국여주승남의 기록입니다. 군창은 사창과 달리 비상시에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군자창입니다. 이 물자는 간혹 그 고려 말에는 진휼곡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처인부곡이 속해 있던 수주, 수원에는 지수주사의 감독 아래 두 곳의 군창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한 곳은 평택 고덕면에 있는 종덕장에 설치되어 있던 종덕창이고 다른 하나는 처인부곡의 처인창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는 지수주사의 감독을 맡던 해당 장리,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인 같은 경우에는 처인 부곡리 정도 되겠죠. 부곡리를 통해서 운영되었을 것입니다. 처인창의 존재는 1872년 제작된 지방지도, 용인현 지도에서 현내면의 사창과 함께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청구도에서 옛 현이 있던 처인성에서 청구 요람에서는 고 처인현성에서 창이 확인이 됩니다. 그 제가 뒤에 7페이지 보면은 그 1872년 지방지도 용인현 지도에서 나타난 처인창의 그 모습을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 지도를 좀 참고 도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특히 그 청구요람에서는 그 밭 4,700경, 곡식 15,900, 군 2,300 등 용인현의 토지와 호구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그 조선 후기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조선 초기에 처인의 호구수나 전결수가 얼마였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용인 전체의 그 전결수는 6,000결, 그리고 호구수도
6,000호 정도 추정을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처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3분의 1인 2,000결, 2,005 정도가 됐을 것이다. 그리고 처인을 구성하고 있던 각각의 행정 촌락의 평균 호구수와 정결수는 약 한 200호, 200결 정도가 아닐까 하는 그 추정 연구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처인창은 토축인 처인성 안에 있었습니다. 몽고의 2차 침구 때 처인 부곡리를 비롯하여 용구현, 진이현 등 인근 민들이 처인성에 모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군창이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른 곳에서의 산성 입보측과 달리 처인 부곡에서 백성들이 작은 성에 들어가 분량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1차 침구시 개경, 남경, 광주, 충주, 청주로 이어지는 몽고군의 루트를 간파하고 있었던 사실도 추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려시대에 충청주도에는 34개역이 소속되어 있는데 처인은 동화, 장족, 청호, 가천, 율봉, 쌍수, 저산, 장지, 장양, 태량으로 이어지는 영로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처인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지목을 한다면은 그 수주에 속해 있던 청호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고군 역시 처인창의 군자곡은 그들이 보급 조달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처인성 전투 상황에 대해서는 그 단편적이지만 아래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그 널리 알려진 그런 기록들입니다. 네, 거기서 제가 이제 A1, 2, 3, 4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A4의 신원사에서는 그 주체를 한승려 이렇게 특정하고 있지만 1, 2, 3의 원서나 원고려기사 등에서는 처인성을 공격하던 살리타이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라는 것만 전하고 있습니다. 1231년부터 고려의 구략과 갖은 횡포를 자행했던 살리타이가 처인성에서 사살되었다는 소식은 고려와 몽고 모두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A5, A6 그런 사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A7번의 사료도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A6과 7의 고려사 저료 기록에서는 그 대상이 백현현의 승려 김윤후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A1에서 4번까지 기록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A5에 그 이규보가 쓴 답동진서라고 하는 편지에서는 그 구체적인 때를 12월 16일로 기록하고 있고 이로 인해 괴멸된 몽고군의 상황을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총군 살기타이의 급작스런 죽음으로 몽고군은 그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수는 포로로 사로잡혔고 나머지 군사들은 괴멸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일시에 집결에 회군하지 못하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동쪽 혹은 북쪽으로 대각하며 겨우 함께 그 참전했던 별장 철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머지 그 패잔병을 수습해서 철군했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A5부터 7번까지 정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거기 천성 전투 그 상상도는 앞서 이 포럼 자료 그 상상도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김윤노라고 하는 스님이 어떻게 해서 이 처인성 전투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에 따르면 김윤은 처인성에 입보하기 전에 백현원 소속의 승려였습니다. 백현원은 백현원의 그 위치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다른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현원은 그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 보면 진위현의 읍지 남쪽 신리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선 후기 해동지도 진위현 지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또 다른 진위현 지도를 살펴볼 때 그곳은 진위현 읍지의 정남쪽에 위치한 소백치현과 대백치현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1899년에 편찬된 경기도 진위군 읍지 여지도 성책이라고 하는 자료를 보면 진위현 읍지 남쪽 마산면과 송장면 사이에 백현영이 위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11페이지에 있는 그 지도입니다. 거기서 제가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위쪽에 마산면 그리고 아래쪽에 송장면 사이에 그 동그라미로 해서 백현원이라고 보이시죠? 그것이 그 지도입니다. 백현원에서 처인성까지의 그 거리 또는 위치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려고 실은 지도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도가 거꾸로 돼서 이렇게 보시면은 거기 중간에 그 진위라고 있을 겁니다. 진위라고 있고 그리고 그 산맥을 따라서 조금 올라가면은 거의 처인창이 있는 그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은 그 산등성이를 따라서 조금 올라가면은 처인창의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인부공민들은 수지에서 파견해야 했을 방호별감의 원조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광주성에서 충주성으로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한 처인성 안에 있었던 군창, 처인창은 2개월여를 광주성에서 거의 모든 물자를 소진한 몽고군에게 반드시 공략해야 할 대상이었을 겁니다. 용구, 진위 등 인근 군현민 역시 처인창의 군자곡을 생존을 위해 지켜야 하는 절박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위현과 처인부곡은 무봉산으로 이어져 있는데 백현원 승려들을 비롯하여 진위현민들은 피난하기 위해 이 산을 통해 처인성으로 입보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군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어를 포기한 고려 조정과 달리 처인부국민들은 몽고병에 맞서야만 했는데 그 와중에 처인성에 피난한 백현원 승려들은 부국민을 위무하고 전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김윤우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집정자 최우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살리타의 사슬 소식을 듣고 이 전투에 공이 있는 김윤우를 무반의 최고 품계인 정삼품의 상장군에 제수하려고 했습니다. 김윤우의 공이 거의 절대적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김윤우는 자신은 전투에서 활과 화살이 없었으니 어찌 감히 거짓으로 무거운 상을 받겠느냐며 굳이 사양하였습니다. 이 대목은 후에 몽고 4차 침입 때 충주산성 방어별감으로 충주성에서 저축한 군량이 바닥날 때까지 70여일 동안 몽고군에 맞서면서 만약 힘을 내어 싸울 수 없다면 귀천을 가리지 않고 모두 관작을 제수하려 하니 불신함이 없도록 하라고 군사를 격려한 모습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즉시 노비문서를 불사르고 노획한 우마를 나누어 줘 군사들을 북돋았습니다. 처인성에서 승려 김윤호는 그 전투를 지휘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전투 와중에 처인성 피난민들이 쏜 중유시 또는 중시에 살리타이가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접적인 공로자가 김윤우로 지목되고 있음에서 그렇습니다. 2년에 걸친
2년에 걸쳐 고려 곳곳을 돌격했던 몽고군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당시 고려와 몽고의 관계를 좌지우지하던 적수를 사살한 공을 토상하면서 고려 조정의 상장군 제수는 오히려 부족한 조치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황을 순식간에 바꿔놓았음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김윤우의 사양으로 조정에서는 총 6품의 섬남장을 제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윤우가 이렇게 주민들을, 백성들을 모아서 처인성에서 전투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앞서 진위현에서 이런 조짐이 좀 있었던 것이 고려사 기록에서 확인이 됩니다. 진위현에서는 1217년 거란의 침입으로 민심이 흉흉해지자 영동정 이장대, 직장동정 이당필, 별장동정 김례 등이 모의하여 무리를 모아 현령의 병부 그리고 도장을 빼앗고 창고를 열어 촌락의 곡식을 나눠준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은 자칭 정국병마사라고 하고 그 군사를 의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지의 종덕창과 아산의 하양창의 곡식을 풀어 군사를 먹이고 백성들에게 나눠주며 광주까지 넘보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이들은 광주와 수주 군사들의 공격을 막아낼 만큼 세력이 컸습니다. 하지만 후에 충청도와 양주도에서 징발한 군사들에게 토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뒤 진현의 의병은 백현원의 승려들에게 기억이 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인근 백성들을 몽고군의 구략에서 구하기 위해 처인성으로 피난하였는데 그중 한 사람이 김윤호였습니다. 당시 백현원의 규모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자료가 없어서 억측에 불과하지만 그곳에는 고려시대에 각 곳의 사찰에서 운영하고 있던 승군, 승병 성격의 승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수원 승도로도 범주되었던 이들은 때론 중앙의 권력투쟁에 이용되기도 했지만 피폐해진 백성들의 상황에도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무인집권기 충주 관노의 난이나 조위층의 난을 일으킬 때도 승병들은 협력하거나 또는 참여가 전제되었음은 이미 다른 연구에서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들은 거란의 침입에도 참전했고 여진과의 전쟁에서는 별무반의 항마군에 편성되어 활동된 바 있으며 고려 말에는 홍건적이나 외부의 친구에도 참전한 바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수남 안정복과 다산 정약용은 백현원의 한 승려가 처인성 전투 승리로 무반직을 받아 환속해 김윤후라는 이름으로 대몽항쟁의 일선에 나섰다고 추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성과에 따르면 김윤후는 당시 백현원의 주지로 그곳의 승려들을 이끌고 처인성에 들어가 있다가 몽고병과 싸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처인성 승첩은 김윤후로 대표되는 백현원 승도들의 일정한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김윤후는 그들이 대표자로서 포상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무반직 제수와 함께 이후 백현원 승도들은 정규군으로 편성되어 몽고와의 전쟁에 참전하였고 충주산성에서의 승리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고려 전기에 조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인근 안성에 매산리 석불 입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양에 산막사 3층 석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석불 입상과 석탑의 조성이 승려 김윤후가 몽고 장수 살리타이를 사살한 전공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매산리 석불 입상 같은 경우에는
몽고 3차 침입을 격퇴한 송문주 장군의 죽주성 승척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처인성에서 백현원 승려 김윤의 승첩이 당시 불교계는 물론 인근 지역에서 몽고병과의 대응에 본보기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처인성 승첩으로 인해서 그 부곡이 현으로 승격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그 김윤호 스님이 승장에서 의병장으로까지 그 인식이 확대되는 모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최서라고 하는 사람의 그 묘지명에 따르면 그는 1260년에 처인현령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처인성 승첩이 있었던 1232년과 1260년 사이에 수원에 속했던 처인 부곡이 처인현으로 승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지적은 일찍이 그 공주대학에 계셨던 윤용혁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미 밝혀놓으신 바가 있습니다. 그 조치는 당연히 살리타의 사살로 몽고군을 격퇴시킨 공에 대한 포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처인 부곡에서 현으로 승격된 시기는 언제였을까? 이와 관련해서 살리타이가 이끄는 몽고군이 처인성에서 괴멸되기 직전인 그해 11월 광주성에서 2개월 남짓의 격전 끝에 광주성 공략에 실패한 사실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1232년 가을 광주성에 출보된 광주부사 이세화가 이끈 광주민들은 수십 겹으로 성을 에워싼 몽고군과 밤낮으로 전투를 해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무인집정자 최우는 1235년 고정 18년, 19년 1, 2차 몽고의 침구를 물리친 광주민에 대한 보상으로 상여와 자벽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때 광주부사였던 이세화는 예부시랑으로 그 벼슬을 옮겨가게 되는데, 이 또한 고정 19년에 있었던 전투에 대한 상공이었습니다. 처인 부곡의 현으로의 승격은 광주민에 대한 포상 조치가 시행된 1235년 5월 함께 이루어졌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1232년 12월 몽고군이 퇴각한 이후 1235년 윤 7월 3차 침구가 시작될 때까지 전시 상황은 비교적 소강 상태로 전개되었습니다. 집정자 최우도 전국 정세 안정과 국면 전환을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처인 부곡이 현으로 승격,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 1234년 10월에 무인집정자 최후가 진양수로 책봉이 됩니다. 그때 고종은 교서에서 달단의 통군 천리타로 인해 천하가 고역을 겪었는데 최후의 기묘한 계략에 따른 화살 한 방으로 사살하여 만국에 큰 기쁨이 되었으니 이것이 천하의 큰 공이다 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즉 무인집정자 최후가 진양으로 책봉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공은 처인성 전투에서의 승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처인 부곡의 처인현으로의 승격은 고식이 언저리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편 세종실록 지리지 용인현에서는 1397년 처인 부곡에서 비로소 현령관이 파견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고려 후기 처인 부곡이 현으로의 승격에 대한 사실을 불신하거나 일시적인 조치로 파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397년 현령이 파견된 사실을 전하는 세종실록 지리지기록은 고려 후기 현령관 파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불안정하게 운영되다가 조선건국 후인 1395년부터 지방행정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모항쟁을 바라보는 그 역사학계의 기본적인 시각은 민의 역할입니다. 처인성 승첩이 중요한 배경에는 처인 두공민의 항전이 있었다는 것도 중론입니다. 16세기 후반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조헌은 합단적을 격퇴한 원충각과 함께 김윤호를 의병의 사례로 삼았습니다. 신경주는 서산 사명대사의 거의 연원을 고려승 김윤호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또 유득공은 병자호란 때 수원 광교산에서 병마절도사 김준용의 군관으로 청나라 황제부마 무낭 양오리를 화살로 사살한 박의를 김윤호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처인 부곡이 당시 수주에 속해 있었음을 상기한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백성의 역할이 있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 백현원 승려 김윤호는 우리 역사에서 민을 배경으로 한 의병의 선구로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예, 이상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보면은 지금 여기 써있지만 용인 불교 전통문화 보존회, 용인시 불교 사업연합회, 용인시 불교 신도회 이런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김윤호 스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라고 하면은 그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맨날 처인성 얘기만 나온다. 이거는 조금 뭔가 이제 중요도가 처인성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김윤호라는 분도 같이 이제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회에서도 이런 보통 학술대회 같은 거 하게 되면은 발표 굉장히 많이 하고 토론 뭐 짧게 하면서 넘어가는데 첫 회에서도 사실은 발표 이제 기조 발표는 이인영 원장님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질적 발표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발표를 할 적에도 많은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김윤호라는 스님이 승장 그리고 의병장 이렇게 돼가고 또 국가에서 또 이제 보는 관직을 갖게 돼서 이렇게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여를 하실 것 같다. 그러니까 김윤호라는 분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 관여가 된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좀 얘기가 됐었습니다. 요번에는 2회가 됐는데요. 김윤호라는 분에 대해서 특히 여기 지금 김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선시대를 가면서 점점 영웅화되고 의병의 어떤 중심이 돼간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깊이 이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토론도 이 하나의 토론에 세 분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획을 해주신 분이 지금 뒤에 계시네요. 고생하셨다는 생각입니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해주시면은 처음에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돌아가면서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하게 되면은 아마도 중요한 얘기들은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소소한 부분들 정리가 된다면은 위에 있는 그 발표자나 토론자의 역할들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여기 나와 계시는 여러분들의 얘기도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정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괜찮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토론을 해주신 분은 역시 지금 아까도 김성환 그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처인성에 대해서 그 이분 빼놓고 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인영 원장님께서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충분히 처인성 전투와 호국불교 정신에 대해서 이 자료만 가져도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나가는데 참고가 될 만한 문헌이다, 자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국불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지난 7월 14일 날 학술 토론회를 1차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론회 역시 처인성에서 몽골군을 물리친 승적과 그 과정에서 불교를 바탕으로 한 호국 불교 정신, 그 정신을 조명하고 그 의미를 용인의 기백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의 연속적인 행사로 그 두 번째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환 박사 발자문에서 여몽 국제관계, 또 몽골에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요즘 말로 갑질을 당했던 그런 굴욕적인 내용까지 여기 내용이 다 세세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실 김윤우 장군의 천의성 전투의 승리는 역설적으로 그동안 고려 국민에게 영향을 미쳤던 그 갑질당했던 울분을 한꺼번에 이 전투에서 다 씻어버리는 통쾌한 승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 천의성 전투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과도한 공물, 인신을 바치는 처녀를 바치는 내용도 나옵니다만 이런 것은 의도적으로 연구자들이 외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호국불교 정신에서 입각해 본다면 이런 것도 우리의 과거에 쓰다린 아픔을 통해서 더더 좋은 우리 정책 방향으로 참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위에 인용한 글은 김 박사의 발제문 끝부분 P14의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신경준 서산 사명대사 이를 거의 일어났던 그 연원이 고려선 김윤호에게서 찾고 있다는 기록에서 볼 수 있으니 김윤호 성장은 용인의 천의성 전투를 통해서 호국불교의 원조로서 추앙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법성포에 가면은 백제불교 도래지라고 하는 성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백제불교가 백제시대에 도래했다는 지역이라고 한다면 용인 천의성의 승장 김윤의 승장의 승장은 호국불교의 기원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뒤에 이제 쭉 설명하시는 내용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 전투가 임진왜란 때 서산 사명대사라든가 또 그 이외에 이제 그 의병장한테서 전부 그 호국불교 정신 천의성의 김윤우 장군의 그 활동을 참고했다고 하는 또 그것이 기원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천의성은 호국불교 정신의 하나의 기원을 이룬 메카가 아닌가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김 박사께서 발제하시는 1232년 천의성 습정과 김윤호에 관해서 기술한 내용 여기에서 향후 우리 여기 그 아젠다 우리 불교 전통문화 보존회에서 아젠다는 이 불교를 어떻게 개성해서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제 여기에 대한 우리 박사님의 어떤 좋은 의견이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은 얘기를 생각이 안 나시더라도 추후에라도 우리 용인 불교문화 연구단체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그 아젠다에 필요한 현상화 사업에 어떤 방향이 있을 것인가 하는 의견을 좀 추후에도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살리타이가 천의성을 쳐들어왔던 그 이유, 저도 늘 이제 논문 실적에 분창에 있는 불량미를 확보하기 좋았다는 걸 지론으로 내세웠는데 이 천의성 전투를 우연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다. 뭐냐면 여기에 적시가 됐듯이 일찍이 난을 피해 피난 중이던 승 김윤우가 우연히 천의성에서 몽골 사살했다, 몽골 장수 사살했다 이제 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광주산성에서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한겨울에 불량미가 전체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천의성을 공략했다는 게 제 지론이었고요. 여기에도 비슷한 그 내용을 쓰셨는데 한번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김윤호 성장이 평택 신유연성 심리밖에 있던 백현원에서 용인까지 올라가면 4-50리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략적으로 우연한 싸움이 아니라 이거 계획된 싸움이다. 또 전투가 벌어진 것은 식량을 믿기 위해서 오히려 살리타이를 유인했다가 거기에 대한 충분히 전투 대비를 했다가 살리타이를 물리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는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걸 해석하고 싶고요. 싸움에서 우연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략적이고
전술적으로 대비했던 싸움이지 기존의 물론처럼 뭐 우연히 난을 피했던 성 김윤호 이렇게 본다는 건 이게 김윤호 장군에 대한 인사가 아닌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향토사적인 측면에서 처인 부곡이 현으로 승격된 시기입니다.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처인 부곡의 현으로 승격은 광주민에 대한 보상 조치가 시행된 1235년 5월 함께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그 최소 묘지명을 보면 거기는 이제 최소라고 하는 사람이 원종 1년에 1260년에 처인현명으로 임명됐던 사실이 그 묘지명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제 처인성 싸움이 있었던 1232년하고 1260년 사이에 수원에 속했던 처인 부곡이 처인성으로 승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은 1232년과 1397년 사이에 그 시대적 갭이 137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태종 13년 태종 때 1397년 이 처인 부곡을 현으로 승격했다고 하는 것을 혹시 그 해에 행정국표 개혁을 해가지고 처인 현령이 수원 남쪽 50리 남양만에 있는 쌍부현을 경관토록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으로 승격된 것으로 혹시 이게 잘못 기록된 게 아닌가. 동국여신남도 그렇고요. 용인의 행정 면역집에도 이게 1397년인가요? 이제 태종 때 현으로 승격됐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최서의 묘지명을 보면 이미 137년 전에 최서가 현령으로 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질 않나.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포상 조치가 있을 그 당시를 들으면서 처인현 부곡이 현으로 승격됐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이제 이게 137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었는데 그 후에 오면서 저도 이제 그 용인 의포 승강에 관한 연구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논문도 썼습니다만 그 중에 처인현의 의포 승강에 관한 기록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걱정하고 그 질문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이런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여기에 대한 토론을 좀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 크게 한번 정리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의미를 하고 마지막으로 뭐 작은 거라고 하지만은 사실 이 작은 현 승격 문제도 작은 게 또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갖다 쭉 하다 보니까 하나로 이렇게 쭉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그 질문이 있는데 그러면 어쨌든 하나 한 번 다 해주셔야 되겠네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 원장님께서 지금 그 세 가지를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처인성 연투의 성격이라고 할까? 과연 이 살리타이가 처인성에서 사살이 된 게 우연이냐? 사실 몰라요, 아무것도. 그 자료가 그 당시에 자료가 없는데 그걸 어찌 압니까? 근데 우연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에는 이 자료상의 중유시 내지는 유시, 그냥 날아오는 화살 가운데 하나, 뭐 이런 표현들 때문에 이게 이제 우연히 그런 화살 중에 하나 맞아 죽었다, 뭐 이런 그 생각들이 좀 이렇게 확산되고 확대돼서 재해석되고 하면서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처인부곡민을 비롯해서 처인성에 그 피난을 했던 사람들이 다 우연히 그 처인성에 들어가서 그 난을 피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거기에 피난했던 사람들은 그만큼 절박했고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마저 그 성의 입보에서 피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단히 그 우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새기기에는 너무나 큰 가치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그 처인성 전투가 정규군의 전투처럼 그렇게 준비되고 조직되고 한 그런 힘을 가지고 전투를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투는 순수하게 처인 부공민, 이 인근의 백성들이 중심이 돼서 막아내어야 했던 전투였기 때문에 그만큼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1497년 그 현으로 승격되었다는 그 조선시대 기록과 1260년 그 최섬여지명에 나오는 처인현령 파견 기록, 그리고 제가 추정한 1235년 처인현으로의 승격,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처인 부곡이 현으로 승격되었다는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60년 원종 1년 최서가 최서를 처인현령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묘지명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이고, 그 묘지명은 고려시대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1260년 이전에 처인 부곡은 현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일까? 그러면 1232년하고 1260년 그 사이에 한 28년 그 언저리에서 처인 부곡이 현으로 승격된 시기를 잡아야 합니다. 근데 기록상으로 쭉 이렇게 물론 그 기록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기록의 상황이.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쭉 놓고 살펴봤을 때는 1235년 광주성이 그 몽고군에 같은 해 11월 달에 있었던 1232년 11월에 있었던 광주성 정투에서 광주민의 그 항쟁으로 그 몽고군이 물러나고 처인성으로 오는 그 정황을 가지고 그 광주민들은 그 자력이나 요역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전투의 승리에 대한 포상입니다. 최후가 진양 후로 책봉을 받게 된 결정적인 배경 이유가 이 명분상으로는 처인성 전투에 있습니다. 그러면 처인성 전투를 포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고려 정부에서는. 그게 우연히 맞아 죽었다 하더라도 그건 포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시점은 언제냐? 그럼 행정조치가 같이 일어난 1235년 5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분명히 그 1235년 5월이라고 단정지어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록이, 그런 역사가 반영이 안 되고 1497년 처인 부곡이 현으로 그 승격이 된 것이 이제 조선시대에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은 고려시대의 이 지방행정제도는 주현과 속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고을 하나가 작은 여러 개의 고을을 이런 표현을 쓰면 좀 그렇지만은 좀 거느리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뭐 광역자치단체 직할시 밑에 몇 개 시군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이 처인현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주에 소속, 현으로 승격이 돼서도 수주에 속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속현, 그러니까 큰 고을 밑에 있는 현의 고을의 관리를 파견을 중앙에서 관리가 파견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려 말에는 그런 지방행정제도가 흐트러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또 불안정하게 운영이 됐죠. 고려 시대에 부곡제로 대표되는 특수행정 집단의 존재는 1397년에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한 결과가 1397년에 그 처인 부곡이 현으로 승격됐다라고 그 기록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그 특수행정구역인 부곡제가 폐지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불교 정신, 김인효 장군의 승척과 그 배경이 호국불교 정신에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호국불교는 굉장히 큰 개념이죠. 근데 뭐 우리나라 불교의 그 어떤 그 배경을 호국불교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큰 맥락에서는 뭐 틀리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단적으로 딱 떼어넣어서 호국불교와 같이 그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얘기하기는 아직 연구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많이 뛴다는 느낌을 받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물론 불교가 그 신라나 뭐 그래서 그 호국불교적인 면이 많이 보입니다. 고려 초에도 많이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큰 틀에서, 큰 덩어리에서 이제 처인성의 김윤우 스님의 활약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접근을 하려면은 좀 호국불교라고 하는 전체적인 틀을 좀 한번 좀 보고, 그 안에서의 과연 그런 지방에서의 그런 호국불교라고 하는 부분들의 그 역할 활동들이 굳이 용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것들이 좀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고, 그러면 용인에서 그거를 대입하고 적용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작업을 건너뛰고 막바로 좀 호국불교라고 하는 부분과 김윤호 스님을 좀 대치시키는 것은 저로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말씀을 좀 들어야 될 분이 있습니다. 처인성 김윤호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신 분이시죠. 용인신문사 박숙현 대표님. 오늘 또 이 자리에서 새롭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처인 부곡의 현해 승격 시기인데요. 1235년으로 지금 김성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위치 문제에 대해서 여러 논란이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인 관내 처인성 그 남사 그 지역 근처에서에 있었던 논란은 그냥 뭐 그런 대로 괜찮은 논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평택의 뭐 봉남리 산성이 아니겠느냐 이런 설도 옛날에 제기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그 처인 부곡이 현으로 승격한 게 1235년이었다. 이게 많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게 맞다라고 좀 심증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또 문헌에 의해서 또 말씀을 하시니까 이렇다면 분명히 그 현재의 그 처인성 북은
처인 부곡에서 전투가 있었다는 것이 확정적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인 부곡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당시 고려조정에서 부곡을 현으로 승격을 시켰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용인 남사 처인 부곡 그 바운다리를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 확신하다는 것이 오늘 이 토론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한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는 그 대동여지도 뭐 또 한국지명총람 뭐 이런 것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평지성인 그 처인성이 전투가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별도의 산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문헌에서 보면 그 수주에 속했던 소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작은 성. 그러니까 문헌에 이렇게 작은 성이라고 강조하는 거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 토론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그러면 굳이 산성이 아니라 정말 그 소성에서 지금 현재 알려져 있는 저 평지성에서 싸웠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작은 성이 우리가 겉보기에 외관상 그 판단하면서 어떻게 저런 성에서 싸워. 뭐 이런 정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어떤 전략 전술적 가치가 있다든가 뭔가 거기에서 특별한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에 대한 연구도 좀 더 진척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와는 또 별도로 이 처인성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좀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처인성 전투가 현재 우리가 알려져 있는 처인성으로 알려져 있는 거기와 또 어떤 산성이 두 곳에서 이제 동시에 싸움이 벌어졌을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평지성에서는 그러니까는 전투가 어떻게 이원화돼서 좀 치러졌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평지성에서는 전투를 했고 그 다음에 산성으로는 피난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인근에 있는 그 지형을 이용해서 산을 이용해서 뭐 진위현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곡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산성으로 숨었고 승병을 중심으로 해서 부곡에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평지성 근처에서 싸웠을 것이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또 가정일 뿐이에요 이것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이원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현재 그 처인성의 위치가 저것이 맞느냐라는 이제 궁금증은 아직도 계속 있는데 그 처인성의 위치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투 경로를 좀 더 정확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남한상에서 싸우고서 그러니까 충주를 거쳐서 청주로 내려가는 그런 어떤 루트를 지금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남한성에서 충주로 가기 위해서 용인을 거쳐 간 거잖아요. 처인성을 거쳐 갔는데 과연 이 용인 쪽으로 내려오는 이 경로가 남한성에서 용인 쪽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충주로 갔느냐 이거를 밝히는 게 되게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목이 있을 것 같아요. 저쪽 신갈 쪽에서 이렇게 그 오산 방향으로 내려가는 남한산성 쪽에서 신갈 오산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을 것이고요. 이쪽 용인 쪽을 거쳐서 뭐 석성산이나 아니면은 여기 부하산, 뭐 용인대 뒷산 쪽을 통해서 처인성으로 넘어가는 이런 방법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런 침투 경로를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한다면 그 경로상에 처인부고, 그러니까 처인성이 존재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침투 경로를 좀 더 연구를 했을 경우에는 처인성의 그 위치가 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박사님께 그 남한산성에서 충주로 내려가는 그 용인을 어느 쪽으로 경유했는가
어디로 경유를 했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아까 이제 발제문에서 그 김윤우 승장이 그 군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이 처인성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보셨는데 군창은 보통 산성에 위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저렇게 평지성에 있는 경우가 좀 드물다고 하는데 지금 그 평지성의 군창이 군창의 위치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일 뿐인데 이 김윤우 승장 그렇게 이제 충주성 전투에서도 뭐 승리로 이끌고 했던 그런 어떤 지략이 출중했던 그런 승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이렇게 남한성 싸움이 벌어졌을 때 이미 군창이었다면 불량미라든가 뭐 병기 같은 것들을 다 치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살리타이가 그 군창을 털기 위해서 처인성을 들어왔을까 하는 그런 이제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점. 그 다음에 그 적장 살리타이 같은 경우도요. 아까 이제 권 황제의 그 자격으로 지금 그러니까 고려를 침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계를 제패하던 그런 그 몽골의 그 적장이 허술하게 뭐 몇 명 거느리고 정탐하다가 화살에 맞아 죽거나 하는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군창의 위치와 관련해서 처인성이 과연 거기가 맞겠느냐 하는 그런 좀 의문점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김윤우라는 그 승장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 김윤우 승장은 저는 이제 이거 상당히 큰 비약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좀 비약이 되지만 좀 상상력을 동원해서 썼는데요. 이제 우리가 조선시대 한산도 대첩에 뭐 이순신 장군이 뭐 하객진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일본을 물리쳤잖아요. 배 12척으로요. 그렇듯이 김윤우 승장이라는 사람도 상당한 어떤 명장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그 불교계에서 용인 불교계에서 그 김윤우 승장을 그러니까 좀 부각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이 김윤우의 어떤 전략 전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남사의 그 주민들로부터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던 건데요. 그쪽에 옛날에 그 철을 다뤘던 곳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처인부곡의 군창을 비단 이제 어떤 곡식 때문에 군창을 털러간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쪽에 이제 무기류 같은 것들을 혹시 생산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처인성이라는 곳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했거나 중요한 기능을 수행했거나 뭐 했던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성이 아니었을까 이런 점을 우리가 더 심도 있게 논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냥 제 생각과 더불어서 계속 이렇게 좀 지금 되게 우왕좌왕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 알아서 정리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그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뒤에 또 이제 역시 토론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를 갖다가 명쾌하게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용인 그 당시에는 영구겠죠. 구성이고 삼국시대의 이 구성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놓고 봤을 때는 군사적으로 굉장한 전략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위치가 이 구성의 위치입니다. 그런데 고려시대가 됐어요. 고려시대의 그 구성은 용구는 과연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곳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고려시대의 용구는 삼국시대의 그 구성은 고구려의 경위일 수 있고 백제의 경위일 수 있고 삼국의 그 각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려시대의 구성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고려시대 구성은 고려 도읍이 개경이잖아요. 개경을 위시한 하나의 일반 전형적인 농업도시입니다. 성격이 완전히 변해요. 근데 그런 면을 우리가 사실 이해하지 않고 삼국시대에 계속 전략적인 요충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계속 그 고려시대에도 이어져 왔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고려시대의 용구는 전형적인 농업을 중심으로 한 고을입니다. 그 점을 좀 염두에 두고 고려시대의 그 용구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고려 전기에는 읍치가 산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려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산성 안에 그 읍치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려 중기 후기로 내려오면서 점점 평지로 내려옵니다. 고려 후기에는 일반적인 읍지가 다 평지에 있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평지에 있었습니다. 아까 박숙현 선생님 이 군창이 일반적으로 산성에 있는데 처인성은 군창이 평지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이를 조금 전적으로 믿는 것에 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군창이 고려시대에도 군창이 산성에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평지에 군창이 있었던 것이 처인성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7개, 8개가 평지에 군창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군창이 꼭 산성에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처인성의 군창은 이후 조선 전기에도 그 자리에서 계속 군창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처인성에 군창이 있었다는 것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 논문에서도 그런 기록이 좀 있는데 처인성 전투를 하면서 거기에 해자를 설치를 했니 목책을 설치를 했니 그런 견해를 밝히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건 좀 너무 앞서가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 급박한 시기에 거기 해자를 팔 시간이 어디 있고 목책을 거기 설치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처인성 전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투를 상상하는 데 있어서도 좀 갖춰진 전투를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처인성 전투는 전혀 그렇게 상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작은 성에서 어쩔 수 없이 피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적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게 그거일 것 같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하는 것은 추론하는 분들 자유이겠습니다만은 역사학을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제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뭐 상상은 그건 개인에게 맡겨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기본적인 것들을 흔들면서 그렇게 거기에 상상을 덧붙이고 막 이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전투의 이원화, 하나는 처인성에서 아니면 산성 뭐 이런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데 이 역시도 그렇게 우리가 추론을 하고 접근을 해 나가려면 거기에 따른 자료, 증거 자료들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증거 자료가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말 상상이죠. 근데 증거 자료들이 좀 나온다면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처인성까지 오게 된 경로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몽고군의 그 진입 경로가 수많은 몽고군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전부 다 한 경로로 가지는 않아요. 그 몽고군도 세 개의 군영으로 나뉘어서 한쪽은 이 개경을 나오는 쪽, 한쪽은 경상도 쪽, 한쪽은 강원도 쪽 이렇게 그 갈래를 져서 내려가거든요. 근데 1차 침입과 2차 침입은 경로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개경을 거쳐서 남경, 광주, 충주, 청주 그 경로는 똑같습니다. 살리타의 아들이 전년도에 그거를 다녀왔기 때문에 살리타이가 그 경로를 택한 겁니다. 한 번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처인부공민들도 그 경로를 알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남한산성에서 그러면은 이 광주 모현을 거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왔겠느냐, 아니면 뭐 성남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겠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추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조금 더 자료들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뭐 그 주변에 구전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좀 수합해서 좀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야 할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 몽고군의 규모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몽고군이 그렇게 그 적은 규모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규보가 쓴 그 답 동진서의 그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 살리타이가 사살됨으로 인해서 이 몽고군이 완전히 괴멸된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적은 규모냐, 그 처인성에서 전투를 벌였던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몽고군 같은 경우는 그 전형적인 전술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 뭐 만약에 그 처인성을 예를 든다면은 처인성 반대편에 그 높이에 맞는 또는 그 높이보다 높은 뭐 토성을 쌓아서 거기서 처인성 안을 들여다보고 뭐 불로 공략을 한다든가 뭐 기름으로 공략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 전술 형태가 있습니다. 그것은 몽고군만이 사용하는 그런 전술 형태였습니다. 근데 처인성 똑같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사실 안성에 있는 죽산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들이 그 전투 상황에 대한 모습들이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처인성 같은 경우는 그 전투 상황에 대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진 못하는데, 뭐 죽산성이나 아니면 귀주성이나 여러 군데 그 산성의 모습들, 전투의 모습들을 좀 갖다 비교를 해본다면은 처인성에서의 전투 모습도 좀 어느 정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처인 그 부곡의 성격, 이게 뭐 이제 철을 생산했던 뭐 그런 성격도 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부분적으로 뭐 그 필요한 농기구들을 만들고 뭐 하는 뭐 그런 그 제철 야장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었겠죠. 근데 처인은 그 성격이 부곡입니다. 부곡은 농업을 중심으로 한 특수 행정 집단을 부곡이라고 합니다. 철을 생산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 고려시대에는 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곡하고 소하고는 조금 구별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저도 좀 주마간산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충분히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해주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씩은 좀 더 이렇게 좀 향후에 좀 더 얼굴을 더 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지금 뭐 마찬가지로 용인 지역의 그 역사 문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자, 우리가 이제 향투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용인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가장 빛났던 시대가 언제일까요? 저는 최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인구가 이제 100만을 넘어섰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도 현재 용인 면적처럼 이렇게 컸던 적이 없었죠. 이제 그런 면에서 물론 최근에 뭐 수원으로 좀 주고 뭐 안성으로도 주고 그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상당히 큰 그런 지자체에 속합니다. GRDP라고 해서 지역 총생산 이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몇지 안에 듭니다. 우리가 아마 몇 년 전 자료에 의하면 한 25조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정도면 뭐 대한민국에서 정말 몇지 안에 드는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시점 말고 역사에서 가장 빛났던 시절은 언제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때를 당연히 고려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이 고려시대는 용인이 가장 빛났던 것이 두 가지였다고 보는데, 하나는 백자유지가 용인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처인성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했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이 지점이 문화적 측면에서, 그 다음에 어떤 이 군사적 측면 내지는 어떤 뭐 이 정치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 두 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처인성에 대해서 매우 특별하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처인성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가지고 제주도를 다녀왔습니다. 스님. 근데 제주도를 왜 다녀왔느냐면 거기 그 항파두리 토성이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 항파두리 토성에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느냐면 용인 처인성과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토성이고, 그리고 고려 시대 때 그 삼별초가 마지막으로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패전을 해서 이제 저항을 할 수 없는 그 지경에 치였을 때 마지막 항전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1970년대에 국가 사적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 용인시 지금 처인성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경기도 지정문화재에 불과합니다. 자, 그리고 역사적 의미로 볼 때 처인성지는, 승첩지는 그야말로 승전지입니다. 거긴 패전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그 출토된 유물들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항파두리 토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 건물터라든가 이런 뭐 자세한 건 있지만, 용인처럼 철제 그 이 고려시대의 그 이 검이 나온다든가 또는 화살촉이 나온다든가 이 전투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그 이 유물이 나온 이런 경우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 정도 평가밖에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처인성을 국가 사적으로 만드는 문제는 우리 용인 시민들이 다 같이 나서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장황히 말씀드렸느냐, 저는 솔직히 오늘 토론자로 나섰습니다만은 조금 현실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 처인성 승첩지 그 이 위치 비정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서글픕니다. 저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천승 첩지 이 의치 비정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문제를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세계 최강 몽골 대군을 어떻게 그 작은 평지 토성에서 물리칠 수 있었느냐, 그게 발휘되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천성 전투가 승전지라고 하는 그 의미 있는 그 천성지의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부 학자들이 우리 이현 선생님께서 강력하게 그 공개 논쟁을 벌여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해당 기관에서 공개 사과까지 했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그 열흘 전에 진위 읍성인가요? 아까 우리 박 회장님 말씀은 복남리 산성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쪽이 천성지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이정 선생님이 학술적으로 또 여러 그 고고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반론을 해서 그때 김성호 박사님 죄송합니다. 그 기관이 그쪽이었습니다. 예. 그 기관의 모 연구원께서 그렇게 어디다 이렇게 기고를 하셨나 뭐 발표를 하셔가지고 용인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사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 위치 비정 문제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오늘 김성환 박사님의 이 발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더 이상 이런 것이 논쟁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거를 저는 확인하게 됐습니다. 뭐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뭐 궁금한 점은 몇 가지 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호국불교, 특히 이제 오늘 아무래도 이 주제 자체가 이 발표를 오늘 이런 행사를 마련한 이 기관이 뭐 어딘지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예, 불교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국불교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제 이 강조를 하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번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가 고려시대의 그 호국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이 왕조 입장 내지는 이 지배 세력의 입장에서는 이 국가나 또는 이 왕조가 흔들릴 때 이 불교계가 나서줬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일반민의 입장 내지는 어떤 이 민중사적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이 외적이 침입을 했을 때, 외세가 침입을 했을 때 거기에 맞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어떤 불의한 그러한 일이 있었을 때도 이 불교계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김성환 박사님의 이 발표를 통해서도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호국불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거를 정말 좀 뭐랄까요, 좀 어떤 승분 집단에 대한 뭐 성격, 그 다음에 역할 이런 것까지를 좀 연계해서 좀 이 호국불교의 성격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대로 읽어도 좋겠는데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임진왜란 당시에 이제 의병장 조원 등이 김윤호를 의병의 연원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하시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김윤호 뒤에 꼭 승장이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데 아시다시피 김윤호라고 하는 분은 이 천성 전투에서는 물론 승려의 입장에서 이제 참여를 했지만 그 이후에 이 관직을 받아서 수많은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고 그리고 다시 입산을 했다고 하는 이런 기록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김윤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이 무장을, 그런 분을 승복을 입혀서 그리고 머리를 깎아가지고 항상 어떤 이 불교 승려의 인물로서 이렇게 국한해야 되는가,
거기에 머무르게 해서 되는가? 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처인성 승첩도나 이런 데도 다 가시작상 있고 민머리에 심지어는 그 뭡니까? 완전히 불교 승려 복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 처인성 퍼레이드를 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제 문화원에서 행사를 할 때 그때도 보면 갓을 쓰시고 그리고 이 불교 복장을 하시고 승려 복장을 하시고 말을 타고 맨 앞에서 이제 행진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김윤호라고 하는 그런 이 분을 그렇게 승려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계속 가둬둘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성환 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 얘기가 저희가 지금 좀 여유 있게 시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좀 깊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현재 뭐 퍼레이드나 이런 데서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벌써 이제 보면 가시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가시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향후에도 또 그렇게 가야 될 것인지 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답변을 좀 이렇게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계속 그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어떤 승첩 뭐 이런 특히 그 성에서의 승첩 그러면 좀 이렇게 갖춰진 그런 그 모습에서의 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는데 처인성은 전혀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승첩이라고 하는 우리가 좀 갖춰진 그 상상력 속에서의 그런 이미지는 좀 버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인성 그 시굴조사 뭐 본격적인 발굴조사는 그 아직 그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굴조사를 해서 뭐 몇몇 그 유물이 그 출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인성의 위치가 과연 그 자리냐라고 계속 그런 논의가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처인성에서 그 조사를 통해서 바라고 거기서 출토되기를 바라고 싶은 자료가 분명히 있어요. 확실하게.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미진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그 논의들이 또 그 계속 그 재차 생산되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그 좀 더 철저하게 그 정식 조사가 이루어져서 그런 자료들이 나와서 확실하게 이 얘기를 하면 좋겠죠. 근데 저는 이 정도만이라도 처인성의 그 위치 비정의 문제는 이 정도라도 그 거의 그 확정적이니까는 그 논의에서는 좀 벗어나서 좀 더 생산적인 논의로 앞으로 좀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쉬운 것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호 스님이 과연 그 계속 그 용인에서 스님으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 그 충주산성에서는 그 무장이고 사실 그 김윤호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려에서도 최고의 벼슬을 한 분인데 계속 그 승려의 모습으로 남아 있어야 되느냐, 그게 옳으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저는 용인에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김윤호라고 하는 분이 사실 처인성 전투에 참여할 때의 그 법명이나 그때는 분명히 법명을 쓰고 계셨겠죠. 김윤호는 아니었을 겁니다. 수남 안전복의 동사강목이나 그 다산 정약용의 뭐 이제 아박궁강이었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김윤호는 백현원의 승려로 처인성 전투에 참여를 했고 이후에 환속을 해서 받은 성이 김씨고 이름이 윤우일 것이다 라는 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추정입니다. 근데 그게
거의 사실에 가깝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김윤호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처인성 전투를 상상을 할 때는 환속한 모습을 계속 거기다가 승리의 모습을 갖다 대는 빗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한계가 계속 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인에서는 김윤호 스님이 스님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충주산성에서 방어별감을 하고 그 이후에 그 관직을 다시 높은 걸 하고 하는 것은 그 이후에 전국적인 모습이지 용인의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용인 지역학에 있어서의 김윤호는 승려로 남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그 어떤 처인성 퍼레이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승장 김윤호의 모습은 제가 죄송합니다만은 이 퍼레이드를 사진 자료로는 봤는데 실제로는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그런데 사진 자료로 이렇게 봤을 때도 좀 앞에 계신 여러 선생님께 그 스님들께 죄송하지만 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좀 성대하게 해야 할 필요는 있는데 그 성대하다는 것이 또 좀 이 갖춰진 컨텐츠를 가지고 또 근거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 진행이 되어야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러 군데 것들을 따서 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앞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토론에 참석해 주신 선생님들이 좀 합심하셔서 좀 컨텐츠를 만들어가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김윤호 스님이 의병의 연원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의병, 승장 이런 부분들을 용어를 쓰기를 조금 주저했던 이유는 사실 의병이나 승장의 개념은 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물론 고려시대에 의병이라는 용어는 있습니다. 근데 고려시대의 의병이라고 하는 것하고 조선시대의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제가 의병 승장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사용하기가 좀 주저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이고요. 전체적인 우리 역사의 맥락적인 측면에서 김윤호 스님은 의병이라고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의 잣대, 유학적인 잣대를 대해서 얘기하는 의병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의 의병이라고 뽑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국불교를 좀 다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국불교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이 호국불교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 근대 역사학에서 좀 국가주의 차원에서 만들어진 그런 개념인 것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국불교라고 하는 그 자체의 어떤 말 자체는 충분히 성립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국가주의 체제에서의 그런 개념을 지금까지 가지고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은 조금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또 거기에 대한 대체 개념을 또 가지고 있느냐 했을 때는 그 점에 대해서도 또 죄송하다는 말씀밖에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이 부분은 저희 역사학 쪽에서 좀 어떤 그 다른 개념을 좀 모색하거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말씀드립니다. 초인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데 저는 국민학교를 그 옆에서 다니면서 그 주변에 지금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초인성 옆에 제가 연구를 한 거 보면 그냥 초인성이 그냥 전투를 하자고 해가 아니라 그 옆에 12개의 있습니다. 선왕당이 있습니다. 선왕당에서 그 패전병을 그러니까 선왕당이 여기 산 모퉁이가 돼갖고 초인성이 되는 데는 틀림없이 그 사례탑을 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연구를 유인을 했냐면 용인에 보면 영남길이 있습니다. 영남길에 보면 그 통로가 그 자리를 통과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용인에서 유인을 해가지고 와서 그 초인성에서 그 사례탑이 좋을 수 있는 지형이 거기서 활로 쏠 수 있는 자리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거기가 사장터입니다. 바로 옛날부터 사장터라고 있어가지고 아우님이 사장터가 있는데 초인성이 확실한 적인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선왕당이 12개가 지금 있는데 선왕당에서 그 돌을 쌓았던 거 가지고 그 골목에서 그 사람들이 배전병이 갈 때 무찔렀다고 하고 하는 저희를 저는 연구를 했습니다. 선왕당이 그 아주 국하고 인근에 바로 있습니다. 산골에 마라토에 가서 아주 선왕당이 12개가 있는데 초인성이 분명한 저희는 그 옆에 가서 그 전에 가서 있던 건데 계속 그 선왕당이 지금도 그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선 중기 이후로는 의병의 선구로 얘기가 되고 있다는 그때 상황의 상황을 생각을 해본다면 정규군이 싸운 건 아니고 확실하잖아요. 그럼 일반 부국민들과 성인들이 같이 모여서 싸웠다 그 얘기하면 그렇다 보면은 정규군이 아니니까 어떤 그런 판단을 낼 수도 있겠죠. 그렇고 그때 당시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명히 성경이면 틀림없었거든. 그죠? 그렇다 본다면 앞으로도 성장이라는 이름이 성리로 싸웠으니까 그 사람을 대표자로 본다면 성장으로 계속 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안 되는가 아니면 잘못된 건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용인에서 비규인호 스님은 계속 승려로 남아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지 어떤 그 정체성이 살아나는 거지. 그분의 뭐 최후 관직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용인에 빗대어서 확대를 시킨다면 그거는 좀 역사적인 사실과 좀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을 본다면 어떤 민족을 위해서 싸웠느냐, 나라를 위해서 싸웠느냐, 이제 둘 다 됐느냐, 하나만 되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둘 다 된다고 본다면은 호국적인 면도 있죠.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본다면 우리가 올려 본다면은 김연호 선장의 국민을 위한 백성을 위한 유민 정신과 또 어떤 그 불교 스님을 싸웠기 때문에 불교적 어떤 적인 그러면 본다면 나라를 위한 어떤 불교 사상을 우리가 개선하고 본받자 이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호국 불교를 한다고 해서 크게 나쁘지 않지 않을까. 모순되지는 않지 않나 그래서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좀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마도 위민이라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싸울 수 있게끔 했다는 부분들은 같이 싸울 수 있게끔 하는 것들, 그러니까 위민이라는 걸 분명한데 호국이라는 부분들까지 만약에 한다면 좀 더 많은 얘기가 좀 돼서 그 당시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고려 시대의 호국 불교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됐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회장님이라든지 여러 교회에 계신 분들이 고려 시대의 호국 불교의 개념들을 정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런 장들을 논의의 장들을 만들어 주신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하지만 일단 우리 시작은 위민이라고 하는 분은 분명히 찾아주셨고 의병의 선구라는 것도 이번 학술대에서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초인성이 어디 가서 있는지 김윤호 승장이 뭐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언론이나 또 우리 시에서나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것을 널리 우리 홍보를 해서 옛날에 아까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용인만은 그래도 우리 승려 우리 김윤호 승장을 이를 바꿀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거를 홍보를 하고 우리 뭡니까? 용인을 사랑하고 해야 나라 사랑할 수도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좀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게 발전되고 승계가 돼야 될 텐데서 아쉬운 그래서 2차 학술대회를 또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좀 수기를 해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발굴할 수 있도록 3차 학술대회도 갖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